사진 속에 보이는 화장품은 메이크업 아트 코스메틱스 라는 브랜드인데요. 보통 줄여서 MAC, 맥이라고 부르고 사진에 잘 나오는 화장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적으로 가정집 주방에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제품이에요. 처음엔 살롱에서 판매했는데 금방 모델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포토그래퍼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캐나다에서 정식으로 런칭이 됐죠. 그리고 현재는 미국에 본사가 있고요.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350여 곳에 매장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만 35개 정도의 매장이 있고요. 사업 규모는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단순히 화장품만 판매하진 않아요. 에이즈 기금 마련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사회공헌 캠페인도 하면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인 것 같아요. 고객에게 우리 제품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의 문제인데 맥이 이런 캠페인을 꾸준히 하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화장품의 주 소비층은 여성이죠. 그런데 이 회사는 예전에 여성을 상대로 심각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2010년 맥에서 로다르테라는 패션 업체와 협업으로 새 화장품 발표를 했는데 화장품 이름들이 특이해요. 고스트타운, 국경도시, 후레아스의 불빛, 공장이라는 이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델들의 표정을 보면 왠지 창백하고 생기 없는 화장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 그 당시 공개된 화장품들인데 특히 이 첫 번째 화장품을 보면 왠지 사람의 피부 조직처럼 보이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이 화장품 컨셉은 죽은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맥의 제품 발표를 본 사람들은 17년 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떠올리게 됐어요. 바로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도시인 시우다드 후레아스라는 곳에서 공장 여성들을 상대로 12년간 벌어졌던 연쇄살인 사건이었죠. 그때 이후로 사건 지역은 고스트타운이라는 별명이 생겼고요. 그리고 정말 실제 살인사건을 주제로 한 화장품을 만든 것이냐는 논란이 생기자 맥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시우다드 후레아스 연쇄살인사건을 주제로 제작된 제품이 맞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죠. 이날 공개된 제품들은 수백 명의 여성이 살해당한 실제 사건을 주제로 만든 것이었고 심지어 이걸 여성들에게 판매하겠다는 거였어요. 이 일로 전 세계 여성들의 반발이 생깁니다. 화장품의 주요 소비층이 여성이다 보니 맥이 큰 타격을 받았죠. 결국 다시 공식 발표를 통해 사과를 했고 출시된 제품을 전량 철회한 뒤 1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사회공헌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지만 이미 이날 한번 박힌 이미지를 쉽게 되돌리긴 힘들어 보여요. 분명히 나라의 경제 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죠. 하지만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적 성숙도나 그만큼의 인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부작용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10년 전 맥의 화장품 논란과 23년 전에 일어난 시우다드 후레아스 사건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경제 발전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 그리고 나이 어린 미싱사들이었고 이때 멕시코도 어린아이들의 노동력을 경제 발전에 사용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노린 범죄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멕시코 경제 발전에 숨겨진 최악의 사건 시우다드 후레아스 연쇄살인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의 공업도시인 시우다드 후레아스라고 합니다. 부품 조립 가공 산업이 발달한 지역인데 먼저 그 당시 멕시코의 사회 배경을 알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992년에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인 나프타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경 지역에 많은 공장을 세웠고 빠르게 공업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조약으로 값싼 노동력에 저렴한 비용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었고 관세도 없이 가까운 미국과 캐나다에 물건 판매가 가능해지자 이 틈을 타 멕시코는 더 많은 이익을 올리기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공장을 가동했어요. 이 당시 시우다드 후레아스에서만 외국계 공장이 1000여 개가 넘었고요. 3초에 TV 한 대, 7초에 컴퓨터 한 대가 생산될 정도로 대량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 산업이 멕시코 경제 발전의 계기가 된 마킬라도라라고 합니다. 보통 시우다드 후레아스는 이렇게 외부에 설명되고 있어요. 좋은 점만 설명한 거죠. 실상은 어떨지 실제로 공장에서 일하는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숨막힌다는 느낌이 들죠. 이곳에서는 마치 인간도 하나의 기계 부품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반대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어린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공장이 1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려면 그만큼의 유지비가 들겠죠. 결국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선 적은 임금을 주면서 많은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곳 대부분의 업주들이 이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값싼 임금에 많은 일을 시켜도 불평 없이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주로 어린 여자아이들이 일하기 시작했죠. 하루 종일 일하고 $5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요. 사실 이 돈이라도 벌어야 생계가 유지됐기 때문에 불평을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가야만 했는데 범죄가 굉장히 일어나기 좋은 순간이죠. 시우다드 후레아스 연쇄살인 사건은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사건이었어요. 사건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이 빨간 점들이 사건 발생 장소를 표시한 지도예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성들이 살해된 채 발견됐고요. 아직도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미제 사건이죠. 확인된 피해자 수만 400여 명 정도고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8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한 도시에서 12년간 매주 한 명씩 피해를 입어온 겁니다.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역사상 최대 연쇄살인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최초의 사건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지 3개월 후인 1993년 1월이었는데 피해자는 컴퓨터 조립 공장에서 일하던 13살의 여자아이였고 출근한 지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다가 실신으로 발견됐죠. 컴퓨터 조립 공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발견되는데 온몸에 상처가 있었고 성폭행과 고문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흉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공장에 다니던 여성들이 계속 살해당하기 시작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피해자들이 가난했다는 것과 마른 체구에 검은 피부를 가졌고 긴 머리를 했는데 주로 새벽에 공장을 나와 집으로 가던 도중에 범인을 만났던 거예요. 대부분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심각한 폭행을 당했고 심한 경우에는 몸이 절단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중 14구의 시체를 부검해 보니 장기를 꺼낸 흔적도 있습니다. 장기 매매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공급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을 연결해주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즉 조직화된 집단이 한 지역의 여성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멕시코 전역이 충격에 빠졌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확인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사건이 장기화되면 언론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상대 측을 압박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만들어내야 해결하기 편하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면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진영 싸움이 시작되기도 하죠. 경찰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자 시민단체가 나선 겁니다. 멕시코 전반에 걸친 마약과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낸 사회적 살인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사건에 매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경찰들은 시우다드 후레아스 지역의 특성을 근거로 피해자 모두를 성매매 여성으로 단정 지으면서 사건이 수사하기 힘들다라는 변명을 했죠. 결국 사건이 일어나는 기간에 경찰이 유일하게 대처한 일은요, 시체가 자주 발견되는 장소에 시체를 버리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을 설치한 것밖에 없어요.
유가족에게 일을 크게 벌이면 신변이 곤란해질 것이라면서 협박했고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1993년에 첫 희생자가 발견됐을 때만 해도 소극적인 태도였지만 사건이 계속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하자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외교적 문제까지 연결되면서 정부의 압박을 받은 경찰이 결국 외국인 노동자나 근거 없이 일부 사회적인 약자들을 잡아들이는 등 일부러 수사를 회피하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듯한 시도도 보였죠. 특히 아랍어를 쓰거나 이슬람교를 믿고 멕시코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 중에 유죄가 확정된 사람도 있었는데 6명을 살해한 혐의로 이집트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기소됐다가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이것도 누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사건은 그 뒤에도 계속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경찰과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대처로 결국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자 사건 5년 만인 1998년이 돼서야 전담 수사반을 만들어 많은 인력을 투입했지만 범인의 단서가 될 만한 단서는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결국 2003년 9월 28일 유엔의 마약범죄위원회 전문가들과 멕시코 검찰청 연방특별조사반 법의학자들이 모여 합동수사를 진행했지만 여기서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아서 증거를 찾을 기회를 놓친 거고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남기는 빌미가 된 겁니다. 범인은 잡지 못했어요. 그럼 원인이라도 알아야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막을 수 있겠죠. 이 사건은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시우다드 후레아스에서 시행된 마킬라도라 산업과 관련이 있는데 이 산업은 멕시코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지만 값싼 노동력에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생기자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생계를 위해 이곳으로 이주해오는 여성들이 많았고 이 상황을 악용해서 저학력의 가난한 지방 출신의 여성들만을 고용해 저금 임금을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한 거예요. 이렇게 여성 노동자들이 일용직으로 고용되자 저임금과 높은 이직률이 발생하게 됐고 이 산업은 결국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유독 시우다드 후레아스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 해에 수백 건에 달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우범도시가 되기도 했어요. 멕시코 경찰과 마약 조직들 사이에 총격전도 자주 일어났고 2007년에만 8,000건 이상의 마약 관련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중 절반이 이 도시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치안이 무너진 지역이었던 겁니다. 멕시코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여준 대표적인 산업 도시였지만 전기나 포장도로 시설은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 당시엔 더 심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매일 이곳을 지나 출퇴근을 하다 보니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나프타 체결로 매년 8%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멕시코는 이 기회에 더 많은 양의 외화를 벌기 위해 어린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며 공장을 24시간 동안 활성화시키는 조건에 해당하는 좋은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노동자의 안전이나 복지 문제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이윤을 남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아이들이 이른 시간에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고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범죄자가 생기기 좋은 조건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지역 경제나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고 숨기는 동안 결국 피해자가 더 늘어났던 거고요. 정부가 이렇게 나오니 경찰 수사도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정작 언론 보도는 막지 못하다 보니 여론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관련 없는 사람이나 만만한 외국인 노동자를 잡아들이면서 보여주기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유가족에게는 기다리라는 말만 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정부와 경찰이 사건을 방치한 12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4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생겨난 거예요.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 시민들의 대규모 항의로 2003년이 돼서야 결국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됩니다. 사건 발생 7년 만에 알려졌어요. 멕시코 전 지역에서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자 정부는 뒤늦게 수사 착수에 들어가지만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죠.
결국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서 시우다드 후레아스 연쇄살인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됩니다. 결국 경제적인 이익을 목표로 시작된 마킬라도라 산업은 10년도 되지 않아서 높은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 지역의 인프라 확대 등의 고속 성장을 이뤄냈지만 심각한 빈부격차와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로 이뤄낸 결과였던 겁니다. 나프타 조약으로 인해 미국 멕시코 간의 무역 거래가 증가했지만 동시에 불법 거래량도 늘어나게 되면서 시우다드 후레아스는 범죄 조직을 형성하고 밀수품을 거래하는 최적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죠. 여기에 많은 마약까지 재배되면서 10배나 높은 가격으로 미국에 팔리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사건을 감추고 축소해야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됐기 때문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문제로 멕시코는 국제적인 판결을 받게 됐어요. 경찰과 공무원은 연쇄살인 사건에 무관심했던 데다 부실한 수사와 사건 예방, 보호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게 됐는데요. 1998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법의학적 증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 정액검사 실패 등 국가 차원에서 조사 과정의 전반적인 무능함을 고발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정부가 초기 대응부터 이 범죄에 전혀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죠. 인권운동 조직인 국제사면위원회는 멕시코 정부가 시우다드 후레아스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했고요. 미국 인권법원에서는 이 살인 사건의 새로운 조사와 희생자를 위한 국가기념비 설치, 희생자 가족들에게 배상금 지급과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라고 명령했지만 정작 멕시코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여성들의 야간 통행금지였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지시에도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국제법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묻거나 권고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시우다드 후레아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이고요. 유령 도시라는 이름까지 갖게 되면서 현재 가장 기피되고 있는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죠. 멕시코 정부가 경제적 이익 이전에 보통의 수사력 정도만 사용해 봤다면 피해자가 이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 사건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 멕시코 국경지대인 시우다드 후레아스에서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굉장히 충격적이죠.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능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준 거고, 사실 우리나라 뭐 경찰 못 믿겠다, 치안이 불안하다, 이런 거는 제 생각을 말하자면 나라에서 어느 정도 국민에게 공포심을 팔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부러 더 확대하거나 정말 안전한 곳이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멕시코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맥이 2010년에 패션 브랜드 로다르테죠,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화장품 컬렉션이 출시된 건데 모델의 메이크업 외에도 화장품들의 이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사건의 키워드들을 가지고 화장품에 네이밍을 한 거죠.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제품들인데 우선 립스틱 이름이 유령도시죠. 시우다드 후레아스가 연쇄살인 사건으로 유령도시라는 별명이 생기자 그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리고 컨실러예요. 아래 컨실러는 창백한 살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시체의 피부처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섀도우는 위에 있죠. 동그란 화장품인데 국경도시예요. 저는 처음에 아이섀도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피부 조직 같다는, 저는 이제 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시신 사진이나 사람의 흉터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죠. 붉은색에 약간 이렇게 흉터처럼 보이는, 딱 봐도 사람의 상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특이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화장품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국경도시라는 이름이 있어요. 시우다드 후레아스가 미국과 인접해 있어요. 국경선 두고. 그래서 이제 국경도시라는 이름 붙였던 거고, 아래 왼쪽에 이렇게 돌려서 열게 돼 있는 화장품이죠. 피그먼트, 펄이라고 하는데 나쁜 땅이라는
공장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우다드 후레아스를 이제 표현하는 이름이죠. 그리고 매니큐어인데 후레아스의 불빛, 그리고 공장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여성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던 것이고, 그리고 후레아스의 불빛은 이제 그의 공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키워드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화장품 산업의 가장 큰 소비자가 여성인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사건을 주제로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해석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익을 위해서 윤리의식을 버렸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죠. 기업이라는 존재가 사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무슨 짓이든 하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전량 철회했어요. 지금 구매할 수 없는 화장품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들었고 발표했다는 사실은 뭐 변하지 않는 거고요. 맥은 앞으로 이 문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사업을 아무리 확장하고 좋은 캠페인을 벌인다고 해도 이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시간이 해결될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끝으로 관련 영화가 또 있어요. 이것까지 알아볼게요. 2007년에 개봉했는데 보더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개봉된 영화입니다. 보더타운은 우리말로 국경지대, 시우다드 후레아스를 표현하는 말이죠. 주인공이 가수로 잘 알려져 있어요. 제니퍼 로페즈가 주연했는데 기자로 나와요.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어요. 오늘 알아본 사건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가 이런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자막으로 시작해요. 내용을 보면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사건을 은폐하는 쪽이 비용이 더 적게 든다. 손익계산을 따져서 판단한 결과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만 간다. 이런 내용이죠.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당시 멕시코가 마킬라도라 정책을 시행할 때 국민을 생명으로 안 보고 경제 발전에 쓰이는 기계 부품으로 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볼게요.